제가 이너시티 기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할 세미나는요, 협동 로봇에 대해서 좀 협동 로봇이 뭐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산업 현장에서 협동 로봇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예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실 텐데, 이거는 이제 이런 컨셉으로 제작된 거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이 길어지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넘기면 약간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두 로봇은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조립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로봇은 지금 사람하고 같이 협동을 하면서 같이 조립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조립이 되면 어떤 제품이 되냐면, 이게 물방울이 물에 떨어지면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구적으로 구현을 해서 조립을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부산에서 이렇게 쇼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로봇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람이 그러다 하나씩 갖다 놓으시면 로봇이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어떤 컨베이어나 이런 걸 통해서 재료 제품이 들어오면 사람 대신 이렇게 조립해주고, 마무리는 사람이 이제 돌려갖고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하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사람이 필요 없이 오른쪽에서는 조립할 수 있는 부분은 로봇이 자기들끼리 조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넘어가면서 최종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조립을 마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거를 원을 돌리면서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협동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피칭을 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어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치 포인트 돌리는 위치 포인트가 계속 바뀌는데, 그거를 바로 피칭을 맞춰주고 바로 돌리면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질 때 파동이 일어나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협동 로봇이 사람과 같이 공유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하고 뭐 이거를 더 스마트하게 하는 게 협동 로봇이다, 그 차례대로 이끌어갈 것은 협동 로봇이다, 이렇게 점점 중요하다고, 협동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점점 더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라는 걸 정의를 하자면, 공정의 유연함을 갖춘 로봇이고요. 또 산업용 로봇보다도 안전 기능이 강화돼서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공동 작업이 가능한 로봇, 코봇이라고도 많이 불리게 되는데요.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한다라는 로봇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은 사람이 완전히 대체가 돼서 사람이 완전히 빠지게 되는데, 협동 로봇은 빠진다는 개념보다는 같이 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계속 협동 로봇이 실제로 적용되어 돌아가는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그때 보시면 다 대부분 이렇게 사람하고 같이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앞쪽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인지도도 낮지만 세이프티 표준 자체가 아직 국가에서 정확히 정의가 안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입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시장이 늘게 형성되고 있고, 근데 지금 점점 대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 도입을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시장 진입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00대, 700대 정도 지금 판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협동 로봇이 성장하고 확산되는 추세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을 도입하면 왜 이걸 도입하는지 이렇게 업체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기존 산업용 로봇 대비 쉬운 운영과 안정성 등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왜 쉬운지는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생산성 향상하고 단순 작업, 아까 제가 뭐 협업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구매하는 이유는 단순 작업에서 사람을 좀 빼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들 많이 생기는 무거운 걸 이렇게 집어 옮긴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들, 이제 그런 작업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협동로봇을 말씀드릴 때 유연성이 왜 중요하냐, 이 얘기 왜 중요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 기존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해갖고 한 번 로봇을 티칭해 놓으면 변경할 일이 없어요. 거의 레이아웃이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면 거의 변경할 일이 없는데, 요즘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빠르게 제품으로 변화해야 되고, 그러면 로봇의 티칭도 계속 수시로 바꿔줘야 되고, 많은 제품을 한 라인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렇게 티칭이 쉬워지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짜기 쉬워지고 요래야지 좀 사용하기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연성이 좀 필요하게 돼서 협동 로봇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많이 쓰는 이제 뭐 둘 다 산업용 로봇이긴 한데, 이제 기존에 많이 보시던 덩치 큰 로봇들을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고,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거를 협동 로봇이라고 했을 때,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뭐 산업용 로봇은 근로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펜스 쳐갖고서 로봇이 움직일 때는 그 안에 절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런 방호 장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협동 로봇은 그와 다르게 협업이 가능한데, 아까 동영상 보셨다시피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기능에 보면은 딱 부딪혔을 때 바로 정지하는 이런 기능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고요. 안전에 대해서 많이 세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으니까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남으면 뭐 동영상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은 움직이려면은 전문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좀 로봇 엔지니어가 와서 티칭을 해주거나 아니면 전문 프로그래머가 와서 프로그램을 해서 로봇을 돌려야 되는데, 협동 로봇은 되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보통 하루 정도만 교육 받으시면 웬만한 기본적인 거는 다 짜서, 그러니까 로봇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짜는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핸드폰에서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뭐 커맨드들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옮겨다 놓기 식으로 이렇게 쭉쭉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게 쉽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쉬운 티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동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사 온도 조절기 하는 실제 라인입니다. 실제 라인인데 온도 조절기를 이렇게 실제 조절을 하고 조리를 하는 라인이고요. 완료가 되면 이쪽으로 갖다 놓고, 검사 같은 거 하는 라인이죠. 그쪽으로 놓고, 여기로 이제 사람하고 같이 이쪽에서 이제 저 여자분이 계속 제품은 충전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하는 게 있고, 설비 보조 작업은 이제 추출 프레스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저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좀 사람들이 협착이나 이런 걸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로봇이 실제로 이제 라인에 이렇게 적용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프레스기하고 따로 IO 신호로 지금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했던 그대로 그냥 버튼 누르는 걸 그대로 지금 실현을 한 거고요. 원래 저런 동작을 좀 없애려면은 그쪽 장비 PLC랑 로봇 IO랑 통신을 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IO로 인풋하고 주고받으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실제로 사람이 하는 그거를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폴딩, 폴리싱, 디버링, 뭐 패키징, 팔레타이징 뭐 여러 가지 또 하이브리드 실기가 있는데요. 또 이제 폴리싱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힘제어 모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거는 단순 티칭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차 같은 경우 곡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힘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포지션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힘제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실제로 적용된 건 아니고요. 전시용으로 데모용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차 세차 같은 거 할 때 왁싱 같은 거 하는 작업을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실제 저희가 이거 실 제품은 없는데 이건 이제 보안상 보여드릴 수가 없고 실제 저희가 특정 업체에 납품을 하기 전에 이제 테스트용으로 지금 한 건데 여기 중간에 벽 쪽이 CNC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이제 저쪽에 넣고 이쪽으로 완료된 걸 빼고 하는 이런 팔레타이징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연구소 라인에 들어가서 적용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 내용이고요. 지금의 지금 높이가 똑같은데요. 실제로는 저기 높이가 다 틀립니다. 실제 제품. 근데 센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힘제어 모드에서 저희가 가갖고 내려가다가 이게 걸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특정 힘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잡아서 높이가 틀린 것도 다 작업을 다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그게 프로그램 짜시는 게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기 그냥 버튼 하나 있어서 그냥 끌어다 놓고 힘을 얼마 인식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인식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용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우리 실상행을 하니까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다 튀기는 겁니다. 실제로 적용이 된 거고요. 진짜 사람이 이제 로봇한테 신호를 가져가라고 주면 로봇이 이제 저걸 가져다가 튀겨서 완제품 내놓는 것까지. 저건 아주 복잡한 거는 진행할 수 없고요. 저 닭튀김 같은 경우는 다 레시피가 있어서 저 상태에서 얼마 동안 뭐 튀겨라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좀 기름 같은 게 사람한테 튀겨서 다칠 수도 있고 온도가 높아갖고 되게 덥고 그래서 이제 사람 대신 사람이 저쪽에서 반죽하고 넣어주는 것까지 하고 로봇은 뭐 뒷분정, 튀기는 공정을 진행을 한 거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건 그냥 컨셉으로 한 부분인데 주라기 월드라고 이렇게 전시회 같은 거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뭐 맵실이 있다라는 가정에 이제 저거를 자동으로 알을 이렇게 관리하는 로봇을 이렇게 컨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죠.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쓸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비슷한 공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얘를 조금 보여드렸고요. 지금 나왔던 로봇은 지금 국산으로 된 두산 협동 로봇이고요. 이 두산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4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6kg짜리, 10kg짜리, 15kg짜리 뭐 이렇게. 가격은 얼마나요? 가격은 이제 제품마다 좀 틀린데요. 가격은 3,000원 중간에서 4,000원 초중반. 정가고요. 네. 나중에 직접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80%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강점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힘제어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힘제어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6축이 있는데 로봇이 6축 로봇인데 6축마다 속도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0.2뉴턴의 힘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0.1mm의 오차를 안에서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작업 공간을 가지고 있고 고급형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산업용 로봇은 이렇게 펜스를 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가상 펜스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셋업 세팅에 들어가고 펜스를 가상으로 로봇이 뭐 좌로 100, 우로 100, 뭐 높이로는 10, 뭐 이렇게 쳐놓으면 로봇이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요. 그거 이따가 제가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그거 다 발표가 끝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간을 정해놓으면 그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만 움직이고 벗어난 경우에는 자동으로 멈추게 이런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이렇게 보시면 저 팔 쪽 위쪽에 있는 팔을 보시면 좀 곡선이 이렇게 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저게 왜 곡선지게 만들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게 왜냐면 완전히 접혔을 때 1인치 정도가 안 접힙니다. 저 디자인 모양으로 해서. 그래서 손이 그 끝에서 감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로봇들 보시면 그냥 다 직선으로 찍찍 되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접히게 되면 그 사이에 손이 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 디자인에 의해서 손이 끼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그 토크 센서 내장이 왜 저렇게 빨갛게 쳐놨냐면요. 저희가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이제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UR 로봇이 제일 특정 로봇이 유명한 로봇인데, 그거는 그 브랜드에서는 그 토크 센서가 없습니다. 기존 제품은. 이제 신규 제품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에는 끝단에 하나 정도가 있고요. 기존 제품은 단순히 그냥 전류 측정을 해서 전류가 일정 암페어 이상 흐르면 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쓰기 때문에 좀 안전성 부분에서 좀 더 토크 센서를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보고요. 또 다른 쪽은 보시면 뭐 하나라든가 유로메타 이런 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투카가 되게 로봇 쪽에서 유명한데요. 그리고 지금 뭐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거는 가격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2배 이상 됩니다. 똑같은 크기의 로봇을 보시면. 그리고 뭐또 장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부산에서 직접 개발한 모델이기 때문에 본사가 수원에 있어서 이제 AS나 이렇게 좀 편하고 국가 지원 사업을 할 때 되게 유리한 점이 뭐냐면 부산 로봇이 그 국가 지원 사업 때 이제 채택 가능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 사업을 할 때는 국가 지원 사업을 할 때는 국내 업체를 써야지 그 선정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것도 있고요. 그 고장나도 바로 엔지니어가 바로 현장 대응이 바로 되고 24시간 대응도 되고 하니까 바로 AS나 이런 데서 쉽게 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노젠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준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김종준입니다. 네. 근데 제 발표 시간이 보니까 16시까지인데 16시 10분이 돼가지고 빨리 끝나는 거 좋아했었는 거죠. 저희 얘기인데 어떻게 더 마이너스가 돼서 일단 저는 빨리 끝내는 걸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곰곰이. 일단 여기가 이제 저한테 줬던 새로운 스마트 팩토리 포럼 이 자리가, 그리고 제 타이틀이 스마트 팩토리 적용 기술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 팩토리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죠. 팩토리는 이제 공장이잖아요. 공장인데 이제 공장으로 보셔도 되고, 서버를 조그맣게 보는 공장으로 보셔도 되고, 또는 개발 연구소하고 같이 돼 있는, 하고 공장하고 같이 돼 있는 하나의 사업체, 사업장 이렇게로 좀 생각을 더 넓힐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제가 세운이니까 세운의 여러 이 각각의 사업체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세운 타운인데, 그런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거를 그런 어떤 새로운 타운이든 어떤 사업장이든 이건 이제 새로운 타운으로 봐야 되는데 이 새로운 타운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스마트하게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라는 거죠, 주제가. 근데 스마트하게 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뭐다?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이런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면. 근데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기계를 동작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로 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회로 보드에 보면 우리가 보드는 이렇게 깡통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내장시키거든요. 내장시켜서 우리가 컴퓨터를 딱 키면 그 회로 보드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읽어서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워드 같은 거 쓰시잖아요. 워드, 오피스, 파워포인트 지금도 띄워놓은 이런 거는 사무용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얘기하려고 뭐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농업계를 일단 좀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좀 너무 쉽게 했다고 이해도 해주시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소프트웨어는 이제 산업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산업용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 팩토리 또는 사업장 또는 이런 새로운 타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근데 이제 크게 이제 어떤 사업장으로 보면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공장에 생산하기 위해서 개발이라는 걸 하거든요. 개발이라고 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공장에서 뭔가 제작을 할 때, 생산을 할 때 생산을 도와주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팩토리인데 그거를 스마트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응용 소프트웨어, 산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오늘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서현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일단 세운의 어떤 플랫폼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될 어떤 과제 화두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기술 중개 그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러려면은 뭔가 세운에 있는 정보들을 잘 고객들한테 전달해야 되고 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산을 해서 또는 프로토타입이나 어떤 양산이 가능하도록 하려면은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제목만 길게 얘기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고민을 어떻게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응용 소프트웨어를 세운에 잘 적용해서 우리가 목적을 하는 바, 즉 고객이 많이 찾는 세운, 그래서 세운에 계신 분들도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로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소프트웨어 이름인데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PLM이라는 소프트웨어 이게 총칭해서 부르는데 우리가 PLM이라고 얘기했고요. 아까 뭐 인규 대표이겠지만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그래서 제품의 어떤 수명 주기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Manufacturing Execution 시스템 그래가지고 생산 실행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소프트웨어가 나왔겠어요? 스마트하지 않기 때문이죠. 산업체가 스마트 팩토리를 스마트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대기업 빼고는 아직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하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풀리고 있고 좀 필요한 부분이다. 왜 스마트하지 않냐?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의 아이디어가 하나의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팀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도 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도 있고 만들어지고 문서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 데이터들이 서로 연계성이나 추적성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하나를 갖고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추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스마트하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다 부서도 여러 가지고 여러 부서고 막 그리고 개개인이 막 있으니까 다 데이터들이 각각 관리가 되는 거예요. 보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스마트하지 못하죠. 뭔가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고. 그 다음에 또 개발이나 생산을 하려면 프로세스가 있죠. 프로세스는 내가 할 일, 당신이 할 일, 이렇게 서로 데이터들이 어떤 액션이 움직여지는 게 프로세스인데 그런 프로세스들이 다 뭐 전화나 메일이나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뭐 네가 잘했니 나 메일 보냈는데 나 못 받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책임 피할 때. 그래갖고 이제 프로세스들이 다 이제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돼 있고 전화나 메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딱 받아서 요구사항을 받아서 설계를 했어요. 근데 도중에 계속 요구사항이 바뀔 수가 있겠죠. 고객 요구사항이.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쉽게 설계 변경이 돼야 되는데 뭐 업무들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스마트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PLM과 MES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하려고 할 때 좀 부담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코리아 스마트 팩토리 파운데이션이라는 쪽에서 만든 자료인데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하려면 스마트하게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PLM과 MES, ERP, SCM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 머신이 있고 머신하고 이렇게 아까 서희님 말씀하셨지만 머신에서 이렇게 M2M으로 머신 투 머신으로 통신을 해서 막 이렇게 데이터들이 왔어요. 오더라도 그런 데이터들이 뭔가 정제돼서 한 군데서 잘 모아서 서로 프로세서를 타고 데이터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의 하나의 큰 바운더리에 이 소프트웨어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크게 PLM은 쉽게 짧게 얘기하면 PLM은 이제 개발에 많이 쓰이는 건데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주고 ERP는 회사의 여러 자원,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해서 회사의 여러 자원들을 회계나 돈, 전조, 인사관리 쪽으로 사용하는 거고 SCM은 이제 공급자만, 공급에 대한 그런 밸류 체인을 하는 거고 MES는 제조가 되는데 PLM과 MES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뒤에 얘기는 안 중요합니다. 이제 유튜브 보시면 PLM 하는 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MES 보면 엄청나게 자료들이 나오니까 따로 관심 있으면 이제 활용하시면 될게요.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삼성전자에서도 어떤 IT 프레임을 정할 때 이렇게 선행 개발이나 상품화 기획, 상품 개발 쪽에서는 그 이후에도 사용되긴 하지만 주로 이제 PLM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응용 소프트웨어를. 그 다음에 생산에는 이제 MES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전체적인 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LM을 말씀드리면 PLM이라는 게 이제 스마트 못하니까 나온 건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PLM으로 탁 들어간 게 아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EDM이라고 해서 이제 설계 데이터들, 도면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문서로 받았던 도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까라는 측면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좀 생각이 좀 더 발전해서 봄이라고 이제 비록 어떻게 해야 돼 자재 리스트 구조 형태를 갖고 있는 하나의 제품을 구성하는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리스트 중심으로 봄이라는 걸 중심으로 제품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 도면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들을 연계시켜서 관리하는 게 PDM이고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제품의 모든 프로세스까지 들어간 게 PL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만나서 좀 더 이렇게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팀 단위, 연수 단위, 전사 단위, 고객까지를 끌어가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PLM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를
보면 제품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관리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있고 전체 제품 수명에 따라서 이런 이 데이터를 관리를 연관성을 갖고 해서 연계성과 표준화, 가시성을 확보합니다. 크게 이제 PLM의 관리 항목으로 보면은 관리 항목으로 보면 이제 프로젝트 관리라고요. 프로젝트 관리라는 거는 하나의 이제 우리가 어떤 고객의 아이디어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거 자체가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 꼭 프로젝트는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돼서 어떤 결과물을 나와야 되면 그걸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할 일을 정리하는 게 WBS고 그거에 따라서 진도 관리나 일정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이제 그 중요한 어떤 단계를 지나갈 때 꼭 어떤 필수 산출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게이트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이라는 걸 만들려면 회로 설계하고 기부 설계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 기부 설계하고 회로 설계된 거에 대한 도면을 통합해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부나 회로에서 나온 어떤 그 리스트 그런 리스트들을 봉이라고 했는데 그 봉을 통합 관리해 주는 거. 그다음에 기부나 회로에서 사용되는 어떤 부품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 그다음에 설계 외경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추적성을 갖고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구성들로 PLM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젝트를 잘 하고 거기서 나오는 산출물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협업 시스템은 이제 한 회사에서 못하고 다른 회사하고 협업을 할 때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결과적으로 PLM을 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하는 이유는 양산 이후에 이게 이제 빨간 선이 효율적이지 못한 건데 초기에 돈은 얼마 투입을 안 초기 프론트로딩이라는데 이 앞쪽에서 그러니까 스펙을 잡고 개발하는 쪽에서는 돈이 좀 덜 들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품질이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판매가 된 이후에 이제 많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크레임이 생기거나 고객 브랜드가 이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앞쪽으로 좀 해서 조기에 품질을 확보해서 이제 설계 변경이나 뒷단에서 생기는 그 비용들을 좀 절감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게 PLM을 스마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PLM은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PLM은 좀 개발 쪽에서 사용되는 건데 개발에 대한 에서 나오는 어떤 개발의 프로세스를 좀 정형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ES는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여기 읽어보시면 이제 제조 과정의 뭐 똑같습니다. 개념은 그러니까 개발에 사용되느냐 제조에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제조에서도 여러 데이터들과 프로세스들이 있죠. 머신들이 있고 그것들을 정형화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통합 관리해 주는 게 MES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발은 제품이 최종 제품이 될 때까지 생산 활동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 정확하게 실시간 데이터를 공개하는 걸 제공해서 그거를 지시하고 대응하고 보고하는 어떤 시스템이다. 제휴 시스템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제어해봤을 때 실행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둔 게 MES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컴 INC라는 MES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MES의 어떤 포지셔닝을 보면 ERP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완성된 데이터, 계획 쓰고 완성된 데이터, 결과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거에 포커스 되어 있다면 MES는 거기서 어떤 생산 계획을 바꿔서 생산이 쭉 진행되는 그 실행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관리해주는 부분이고 또 MES에서 머신들을 컨트롤해주는 또는 머신에서 나온 데이터를 MES로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쪽에 포지션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MES 관리 항목을 보면 이제 뭐 ERP는 MRP 같은 데에서는 주로 수주, 그다음에 자재 구매, 그다음에 재무 회계, 원가 관리, 돈이나 영업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많이 관리하고요. 거기서 생산에 대한 생산 계획이나 생산 진행 사항, 장비 가동,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유출도 자재에 대한 재고 관리 이런 것들 이제 MES의 영역에서 움직여주고 거기서 어떤 작업 지시를 내려서 생산의 지시가 생산을 움직여주고 필요한 자재가 수급받고 만들어진 데이터는 제가 관리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MES에서 쭉 관리해주는 데이터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머신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생산 공장에 이렇게 장비들이 있죠. 그래서 PLC 통신이나 와이파이를 통해서 머신에 있는 데이터들을 MES 서버가 수집을 하고 MES 인용 소프트웨어에서 그 부분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MES 구축 사례인데 간단하게 한번 배우면 이제 프라즈마 여기다 이제 프라즈마를 쏴주면 여기서 이제 프라즈마가 발생을 해서 밤 같은 건데요. 석영으로 만드는 쪽인데 일단 뭐 우리나라의 중견 중소기업들은 이런 어떤 절차들에 대해서 다 문서로만 엑셀로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를 이제 표준 공정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팀별 실적 관리가 어렵고 수리나 제작업에 대한 지시가 혼선이 일어나고 문서에 의해서 생산 업무가 진행됐다면 그걸 작업 공정 표준화하고 공정 업무 모니터링하고 할 일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하고 불량이나 부적합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하고 생산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문서에 했던 걸 다 시스템화를 해서 생산을 관리해주는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중견기업들은 이와 같은 이제 업무 절차를 갖고 있죠. 영업에서 수주를 하고요. 수주 산업이 많으니까 영업에서 수주를 하고 수주하면 수주 정보를 등록하고 생산 관리에서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작업 지시를 내리고요. 필요한 자재는 재고관리 쪽에서 교출을 받고 그걸 갖고 이제 공정해서 생산해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이 완료된 거를 이제 품질해서 해서 제품을 완성해서 입고하면 영업이 이제 출하시키는 이런 이제 프로를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떤 프로세서가 전환되어 있지 않고 다 종이로 엑셀로 진행했던 거를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화해서 이렇게 투명성 있게 우리가 여기서 나온 데이터도 관리해주고 생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MES 시스템을 구성한 거죠. 다음에 공정 생산 계획을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자재도 발주하거나 성적서 같은 것들도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PC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의 서버에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어떤 트래킹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황을 이렇게 차트로 본다거나 그다음에 그게 잘 진행되는지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KPI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트로 해서 제공해주는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다 일괄적으로 그런 게 MES 소프트웨어다, 응용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뭐 결론은 아니고 그래서 어떤 그런 PLM이나 MES를 구축할 때 보통 어떤 식의 방법을 쓰냐면은 이제 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는 절차를 해서 업무 분석을 거기에 업무 분석하고 투비를 만들고 이제 시스템을 하고 구축을 하고 그걸 보도하는 절차를 하는데 이제 아까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음에